자, 지금부터는 이 1920년대 민족운동, 국내 민족운동과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투쟁 부분은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민족운동은 이때 당시 1920년대 당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실력 양성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운동을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사회적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자라는 사상이잖아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생겨난 이 사회주의 이념이 이제 중국 그리고 전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도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사상은 당연히 누구한테 환영을 받았을까요? 노동자들과 농민에게 환영을 받았죠. 이거 합쳐서 노농이라고 부르고,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은 식민지 조선의 해방과 노농 해방을 주장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실력 양성 운동의 사례,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볼 텐데,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당시에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기업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본 기업이 거의 다 이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목표한 것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어디서 맨 처음 시작되었냐면은 바로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민족주의자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 토산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애용을 강조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표어 한번 보시고, 그냥 이제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인해서 어쨌든 조선 물산의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값도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비판을 하게 되냐면은 사회주의자들이 조선의 기업가를 위한 운동이라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또한 일제방해와 탄압으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대학을 세우자라는 운동이겠죠. 일제히 우미나 교육에 맞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이상제 등이 주도해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지만 결국 또 일제히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농촌 계몽 운동이 또 따로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신문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회사이죠. 신문사. 자, 일단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을 추진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를 농촌에 보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분화로드 운동은 바로 러시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대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농촌을 계몽시키고 농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학교 설립, 그러니까 문자 보급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 두 운동이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바로 사회운동,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누구한테 환영받는다 했죠? 농민하고 노동자한테 환영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높은 소작료, 그러니까 소작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소작쟁이가 발생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 낮은 임금, 열악한 직업환경, 민족차별,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노동쟁이가 발생하게 되고, 원산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총파업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소년 운동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여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성 해방에서. 자, 그리고 소년 운동 가장 대표적인 이 인물 있죠? 누구? 그쵸.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
한 번씩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진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 관련하면은 무조건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자, 어린이 호칭을 사용했고 어린이날 제정 그리고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형평 운동이죠. 누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폐지를 주장했다? 바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고기나 이런 걸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따르면 정육점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천시받던 천민계급이었어. 천민계급. 이때 당시 이제 양민들도 백정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다고. 이게 가호개혁 때 물론 신문제가 폐지되어서 이게 이제 제도상으로는 신문제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양놈 쌍놈 그리고 백정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차별 같은 게. 자, 그걸 이제 없애자고 주장했던 게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60만세 운동과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60만세 운동은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달이 되었다? 순정입니다. 순정. 헷갈리지 마세요. 3.1운동은 고정이고 60만세 운동은 순정입니다. 이 누가 이제 시위를 계획했느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만세 시위를 계획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제 발각되면서 순정의 장래 1인 6월 10일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게 되죠. 어쨌든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자와 민족자들이 이제 독립을 목표로 협력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죠. 뭐 창립에 영향을 줬을까요? 신간의 창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간에는 무엇이냐? 중요하겠죠? 자, 이때 당시 민족주의계는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론을 주장합니다. 이 자치론이 뭔 내용이냐면은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일제에 굴복하자 뭐 그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연대할 세력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었어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도 이때 당시 굉장히 탄압당합니다. 뭔 법 때문에? 아까 나왔지?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들을 겨냥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이 사회주의 세력이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약화되자 이들이 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결국 신간회를 조직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맞죠. 이제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강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령.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의한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쵸.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의미하는 말이겠죠. 자치론을 주장을 했던.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친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 나중에 보면은요. 아시겠죠? 이제 활동, 민중 계몽 활동, 그리고 강연회 개최, 그 다음에 농민운동, 노동운동들도 후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조사단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네, 광주학생 항일운동 확산에 기여했던 단체이기도 해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이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에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이때 일본 경찰이 일본인 학생 편만 들었잖아. 그에 격분해서 광주에서 이제 엄청난 항일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학생들 중심으로. 이때 이제 벌어졌던 날을 지정을 해서 학생의 날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신간의 자매단체는 바로 근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우회.
당연히 신간에는 이제 자치론을 반대했겠죠. 그리고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했던 세력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는데, 근데 연합을 했으면은 언제까지 쭉 오래 갈 수 있었을까? 아니죠. 왜냐면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일제 탄압,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 때문에 결국 해체되게 됩니다. 1931년도에.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1930년대 민족 말살통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좀 알면은, 일본이 왜 이런 걸 하게 되느냐? 라는 걸 좀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대공황이 발생하죠. 이제 이제 1929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자,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군국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 군국주의의 가장 첫 번째 사례였던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만주 그쪽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만주 괴뢰국을 성립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1937년도에는 중일 전쟁을 시작을 해요. 중일 전쟁. 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되죠. 전선이. 근데 전선이 이렇게 확대되는데 또 어디를 치느냐? 이제 미국을 칩니다. 진주만 습격. 영화로도 나왔는데 한번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선이 계속 확대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병력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그거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네,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가져오겠죠. 한반도에서. 그래서 이제 펼치게 되는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통치, 말살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용 살펴볼 텐데, 여기서 내선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조선 하나로 만든 것.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여러 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교육 탄압.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또 그리고 한국의 역사, 한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육 탄압이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외우지 않아도 쓸 수 있어. 왜냐? 어떤 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역사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제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를 못 가르치게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씨개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로 바꿔라? 일본식으로 바꿔라. 그 이야기죠. 조선식 성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교체합니다. 만약 바꾸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줬어요. 뭐 입시라든지 뭐 채용, 그러니까 뭐 관리로 쓸 때도 있잖아. 이럴 때 굉장히 불이익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신민화 정책. 한국 일본을 뜻하는 말이지. 신민.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천황이잖아요. 일본 천황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조선인들에게 이걸 참배할 것을 강요하죠. 예, 맞아, 신사입니다. 신사. 이게 신사가 원래 이제 일본의 전통 사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참배할 것을 강요하고, 또 뭘 외우게 하냐면은 한국 신민서사를 외우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신민이 되겠다. 국민이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하면서 충성해라.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사 참배하는 모습, 궁성을 향해 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신민서사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말살 통치기의 또 정책이 뭐냐면 병창기지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전략적 기지로 삼는다. 한반도를 물자 다 뜯어내기 위한 기지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 확보를 위해 전쟁 관련 집중 산업을 그러니까 전쟁 관련 산업을 집중 약성
약성, 그러니까 키운다고 엄청나게 강화시킨다는 거야. 거의 그냥 군수산업, 전쟁 관련 산업만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특히 북부 지역에, 지금 현재 북한이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굉장히 강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관련 산업을 주구장창 육성한 겁니다. 육성했어, 육성.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하자원 약탈하고 군수산업 육성했어요. 그럼 무슨 산업 위주로 경제구조로 변화할까? 네, 군수산업 위주로 변화하겠지. 그 다음에 한반도의 산업이 불균형이 되겠죠. 북부 중심으로. 이게 언제까지 가냐? 해방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왜냐면은 북부 지역에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1970년도 되기 전까지 여기가 잘 살았어. 북한이. 왜냐면 이 시설이 다 거기 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역전이 되게 되지. 이제 우리나라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을 무지하게 수탈합니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수탈을 하게 되는데, 물적 수탈을 보면은 식량 가져가겠죠. 전쟁에서는 식량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쌀을 강제로 수탈하게 하고 일부 농민들은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준다고. 이제 일본 관리들이 똑같이 나눠준다고 이제 퍼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배급제.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금속, 그러니까 밥그릇, 숟가락, 종까지 싹 다 거두어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식량 공출하는 사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녹그릇, 녹냄비, 녹수저 같은 공출하는 모습까지 나와 있죠. 그냥 물적 자원만 수탈했느냐? 아니죠. 인적 자원도 수탈을 했습니다. 일단 징병과 징용이 있는데 징병 우리도 징병제잖아요. 젊은 사람들 끌고 간다고. 조선의 젊은 청년, 그리고 또 누구를 끌고 가느냐? 학도병들, 학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뭐 전투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어? 그냥 기초적인 군사 훈련만 시키고 총알바지로 내세웠던 거죠. 이때 이제 김한란, 김성수 등은 친일파 세력들은 일본 천황께 조선의 청년들은 한국의 군인으로 허용해 주셨으니 황해 시민으로서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보다 더 큰 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일파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 끌고 가서 거기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죠. 이 새끼 처벌 당했어야 됐어요. 근데 진짜. 자, 아무튼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용, 젊은 청년과 소녀들을 일제히 공장, 탄광 등으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죠. 탄광. 그리고 대표적인 있잖아요. 영화로 나왔던 군함도. 영화 내용하고 실제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현재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위안부 문제를 들 수 있죠. 비참한, 그러니까 성노리기를 삼았다라는 것이. 근데 어떤 이 일본에 망언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갔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어린 애들이 뭐라고 가서 간호부를 뽑았는데 그렇게 갔는데. 자, 그래서 일본의 현재도 강제성이 없는 조선의 자발성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나쁜 새끼들이 아주. 그쵸? 여러분도 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번 뉴스 같은 거나 이거 관련 다큐멘터리 한 번씩 보기를 바래요. 시험 문제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용 잘 기억을 해둬요. 민족말살 통치 부분.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관련된 그림입니다. 소년병들, 어린애들을 데려갔었죠. 자, 여기까지 또 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